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인구 대책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철로가 끊어진 줄 알면서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 멈추지 않고 혹은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열차. 참 적확한 표현이네요. 인구를 어떻게든 조절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알면서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출생률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전 세계가 WHO나 뭐 FAO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후진국들에 가서 피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피임 기구도 다 나눠주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 살 때는 아이를 낳는 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냥 많이 낳아야 된다. 너무 많아지면 저절로 이제 제어 장치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식량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출생률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율은 낮아지지 않아요. 모집단 자체가 커져 버렸거든요. 10억일 때, 그때부터 20억이 되던 때까지는 100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때는 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절인데도 모집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이 더 느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건데, 어느 순간부터 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에서 50억, 50억에서 60억, 70억, 80억 늘어가는 데는 오히려 기간이 지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게 노력하지 않는 한 인구를 줄이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넣고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생태학 분야에서는 그거를 영어로 carrying capacity라고 부르거든요. 수용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출생을 좀 자제하면서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뭐 이런 전략을 쓰는 생물을 R 생물이라고 그러고, 무조건 많이 뿌리는 전략을 큰 K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곤충들 또 해양 생물들 엄청난 숫자의 R을 그냥 뿌려대잖아요. 그런 생물들을 우리가 K 생물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인간은 대표적인 R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표면 점유율로 치면 비교가 안 되게 막강한 동물이 된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생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극히 출생 능력이 부족한 동물인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이 돼버렸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멜터스가 살던 그 시절에는 그런 징조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식량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라서, 뭐 경제학자인 멜터스의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태어나는 사람들을 먹일 방도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구론이라는 걸 쓰게 된 건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굉장히 반기긴 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라서 머뭇거리는 와중에 녹색혁명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작물 생산성이 갑자기 그냥 급증하는 바람에 멜터스의 그 예언이 완전히 틀려먹은 걸로 한때는 이제 뭐 비난의 대상이 이제 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잠깐이었잖아요. 작물 생산성이 올라간 반응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또 이제 식량 부족한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런 순간이잖아요. 세계 인구가 10억이 늘면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경장 면적이 브라질 영토만한 땅이 더 필요하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브라질만한 땅을 우리가 어디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 대란은 예측 가능한 뻔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다른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GMO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빌 게이츠는 GMO 연구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가 다른 여러 이슈에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GMO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아주 극렬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GMO가 정말 안전하고 훨씬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제가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진 마시고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제2의 녹색혁명을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동안은 인구 증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류가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지내면 또 포화 상태가 올 거고 언젠가는 녹색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또 올 거잖아요. 이 사이클을 얼마나 오래 반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그 와중에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식량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는 우리 지난 3년 동안 알아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 사람들을 공략하고 싶어 하는 병원체들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써도 그 많은 병원체들 중에서 잘 만들어진 그 환경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지무지 많거든요. 식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이제 또 인구 문제에 함께 고려해야 되는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식량만 해결한다고 지구의 수용 능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말터스는 다윈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변 분들하고 그때 런던 상황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니까 토론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토론에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경종을 울리겠다고 이 양반이 이제 논문을 쓰기로 하신 모양이에요. 우리는 인구론이라고 부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부르는 영어 제목이 unpopulation이거든요. 개체군에 관하여 뭐 이런 겁니다. 모든 생물의 개체군에 관하여. 사실 그 인구론을 읽어보시면요. 생물학 논문이에요. 거의. 식물에 관한 데이터도 들어있고요. 많은 동물들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식물 데이터까지 다 끌고 오신 분이에요. 상당히 통섭적인 그런 접근을 하신 분이고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카더라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가 돼 있는 생물학자들이 해온 그런 개체군 생태학 연구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인구론이라는 논문은 거의 수학 논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매 페이지 그냥 수가 잔뜩 들어있는 그래프 뭐 이런 게 아주 즐비합니다. 그 흔히들 이제 우리가 말터스의 인구론의 핵심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생산해내는 식량은 그냥 산술적으로 증가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뭐 이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식량을 더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재앙은 오지 않는 거냐.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두어 번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뭐 내버려 두면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많아서 뭐 식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굶어 죽는 사람들 좀 생기고 그럼 숫자 좀 줄어들고 아주 험악해지면 전쟁 터져서 또 죽고 그런 거 좀 겪다 보면 조금 줄어들겠지. 이 세상에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호주도 그냥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오래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죠. 그러니까 호주의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한번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끼들 자체적으로 도저히 그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서 몰락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벌어졌어요. 비슷한 일이. 당시 대통령이신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냥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셨어요. 긴 가죽 장화 같은 거 탁 입으시고 가서 이제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사냥감을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국립공원을 많이 만드신, 국립공원을 만들면 자연이 보호된다기보다는 동물들이 많아져서 가끔 우리가 사냥하는데 좋겠다, 뭐 이런 약간의 이상한 생각도 하신 분인데, 늑대들이 사슴을 자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님이 또 오실지도 모르는데 저 늑대들을 없애야 사슴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늑대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서 늑대를 완전히 소탕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사슴들이 세상 만났죠. 그래갖고 사슴이 많아지는 거예요. 환호를 불렀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슴의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먹이가 부족해지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뜯어먹는데 거의 뿌리 있는 데까지 다 뜯어먹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뿌리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이게 이파리가 날 텐데, 그래서 갑자기 식량 대란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슴들이 기아로 그냥 다 죽어가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보고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작전을 하기 전에 사슴수 와 나중에 이제 사슴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몰락한 후에 사슴수를 비교해 보니까 늘기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더 해보니까 제거한 늑대수만큼 겨우 그 정도 늘어난 거지 뭐 별로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훈이 뭐냐? 내버려 두면 자체적으로 몰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지금 80억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0억쯤 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불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류가 국가체제를 만든 이후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 지구적으로 보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형 상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각 나라에서, 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는 우리 인구 수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오래전에 프랑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아주 이슈가 돼 버렸고, 프랑스 여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 당시만 해도 막 저 여자들은 왜 저래? 뭐 이러는 수준으로. 근데 어느덧 프랑스는 그런 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뭐 했다 하면 우린 기어코 1등을 해야 속이 시원한 나라라서 그런지 이제 우리는 그 옛날 프랑스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저 출생률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아마 1월, 2월이면 2022년 출생률이 발표되겠죠. 어떤 분은 0.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0.79 이러면 이제 또 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나라별로 따로따로 인구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인다. 근데 그 결과가 자칫하면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은 또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못 사는 나라는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또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애매합니다. 이게 감이 오시면 이상하신 분이세요. 감이 오기가 힘들죠. 우리가 지구에 살아온 게 한 25만 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내내 숫자가 많은 동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가서 또 설명을 잠깐 유재석 씨한테 했는데, 옛날에 동물들이 이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야 저기 사피엔스 한 마리 간다. 막 두 발로 쓸라 그래. 저 지저분한 놈들. 가끔 어쩌다가 눈에 띄니까 신기했을 거다. 그로부터 만년, 뭐 한 길게 봐야 12,000년이 지난 오늘 완벽하게 지구를 장악하고 말았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본다 그러면 80억 곱하기 한 70
70kg 아니면 75kg 정도 해야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동물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합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중량,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동물들 전부의 중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99%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불과 만여년 전에 지구에 6천만 명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잘 안 보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산다. 한참을 돌아다녀야 한 명 만나는 거니까. 불과 만년 남짓 시간 동안에 80억이 됐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금방 도출되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뭡니까? 기왕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으니까 그 1% 남짓의 야생동물들, 그 야생동물들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너무 사는 게 불편해서 옮기기로 마음 먹으면 거의 99%잖아요. 건너뛰어서 내려앉아 보면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불균형의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건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물론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다 결부되어 있는 이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이 추세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막지 못하면 우선 이제 식량 대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멜서스가 걱정했던 것처럼 식량의 문제가 우리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물론 멜서스가 주장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멜서스가 걱정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간 본 적은 있습니다. 타노스 저보다 더 양심적이네. 지구를 구하고 가겠다. 괜찮은 놈이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겠답시고 누군가가 나서서 오케이,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절반을 끌고 벼랑으로 떨어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약간은 반대급부의 주장을 하신 분이 바로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세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거의 마지막 책 중에 하나죠.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절반은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냐. 자연 생태계의 절반은 건드리지 말고 절반만 가지고 우리 살아보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왠지 윌슨 교수님도 타노스를 알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갑자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조금 궁금했는데 타노스 질문을 딱 받다 보니까 윌슨 교수님이 타노스한테 약간의 영감을 얻으셨나?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연할 때마다 참 자주 멜서스의 예측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그 옛날 그런 해안을 가지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문제를 개선해 가야 되는 거지, 타노스처럼 우리들 절반을 제거해 버리는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옳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 만만치 않은데요. 80억이 됐는데 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100억 명 되는 순간에 살아계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뭐 저야 뭐 사라지고 없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최래천의 아마존에 나오셔서 한번 또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제안합니다. 엉뚱한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